자, 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그 단기 완성이에요. 단기 완성은 뭐 그 속에 뭐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 강의의 요약이에요. 기본 강의를 19회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12회에 걸쳐서 기본 강의를 한다. 전에 무슨 문제 좀 나눠줘 한번 써보시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그냥 하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아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는 기본 강의다. 보니까 지금 낯익은 얼굴이 한두 번 정도 몇 명 보이고 대부분은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은 굳이 이걸 들으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기본 강의를 들으셨으면 오히려 사례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낫지 않았나 싶어요. 보니까 종합반 수강생들이 사례 강의하고 이거하고 선택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거 보니까 거기 사례 강의가 줄고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줄고 이게 늘어나기도 하고, 보니까 종합반 수강생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사례 강의 하는 중간에 이걸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례 강의는 그 아주 중요한 테마들 위주로 반복해서 하게 되죠.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나왔던 거 또 나오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건 안 하죠. 수업 시간에 안 중요한 건 안 하고, 중요한 거하고 비교적 조금 덜 중요한 거, 시험 출제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거나 그런 건 수업 시간에 아예 다루지 않아요. 어느 정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다루는데, 어쨌든 객관식에도 나올 만한 것까지 다 다루죠, 이 강의에서는. 사례 강의에서는 특이급들 주제, 사례형으로만 나오는 것만 다룰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강의로 갈아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하는데 자, 지금 뭐 어쨌든 그래요. 이건 기본 강의예요. 근데 보니까 요번에 집현재에서 여기다가 그 메가로이스에다 책을 보내서 여기서 이제 증정을 받으셨죠. 종합반은 원래 증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면은 기본 강의를 전혀 안 들어보신 건가요? 상법 강의를 전혀 안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올해 시험을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처음 보시는 분이면은 책을 바꾸시는 건데, 제 책의 특징은 그래요. 우선 기본서 형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점을 둔 게 뭐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런데, 강의를 안 듣고도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또 너무 두꺼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처음에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다른 선생님 책보다는 조금 두껍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압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 문장 하나하나에 정성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수님 책들을 요약을 하면서, 교수님 책을 요약을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그냥 그대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축약해서 쓰는 방법이 있죠. 근데 두 가지 다 시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문체는 대부분 제 문체가 돼버렸어요. 교수님들 책을 그냥 옮겨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 문체로 만들었는데 그래도 각주 인용은 다 했죠. 왜냐하면 보시다가 이거 맞나? 내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싶으면은 또 찾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시는데 편의를 제공하려고 각주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주가 전체적으로 인용 각주만 한 2,400번 정도까지 나가요. 페이지별로 1, 2, 3, 4, 1, 2, 3, 4 나와갖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엄청 많아요. 보시다가 의문이 드시는 거는 그 원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건 없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다가 제가 약간 잘못 쓴 것들은 간혹 있죠. 뭐 오탈자도 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수업 시간에 고쳐드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시작할게요. 상의부터 보시죠. 그 앞부분은 뭐 그냥 뻔한 얘기고 민법 시간에도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뻔한 얘기는. 그리고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상총 상해를 2회 반 내지 3회. 그 다음에 회사법을 6회 반 내지 6회. 그리고 어음수표법 2회, 보험법 1회.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강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요번에는 제가 충남대에 가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빨리 하니까 또 빨리 되더라고. 거기서 4시간 만에 그 조문팔레 특강을 4회 만에 4회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하루에 2회씩,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씩 했죠. 그렇게 해서 끝내달라고 했는데 거의 얼추 맞춰서 끝냈어요. 한 1시간인가 뭐 오버하긴 했지만 거의 끝냈어요. 그 어음법까지, 보험법은 안 하고. 그렇게 좀 빨리빨리 나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좀 강의를 한지 좀 오래돼갖고 다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자, 상인부터 보시죠. 자, 우선 목차를 좀 보자고. 목차를 우리 상법 총칙 보면은 처음에 이제 서론이 나오죠. 목차에. 잠시만, 핸드폰을 안 끄고 들어왔네. 자, 서론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인 나오죠. 상인, 기업의 주체.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호, 상업 장부 나오죠. 그 다음에 영업소, 상업 등기, 그 다음에 영업 양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우리 보면은 우리가 상법을 상총 상행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회사법을 배우죠. 그리고 어음수표법을 배우고요. 보험법을 배우죠. 해상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이거는 빼고요. 여기서 상법 총칙 부분, 이건 기업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기업의 조직. 비슷한 성질을 갖는 게 회사법이죠. 회사법도 회사의 조직에 관한 법이에요. 조직. 요 상행위법이랑 상행위법, 요거는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이죠.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거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 규정들을, 민법의 특징을 규정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의 또 독특한 것들을 규정한 것들이 꽤 있죠. 그 다음에 이 보험법은 상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띄어갖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상행위 각칙에 넣어도 괜찮은 건데 규모가 크니까 이제 따로 띄어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이겠죠. 이것도 어음수표 거래에 관한 법이에요. 뭐 활동에 관한 법이다, 거래에 관한 법이다, 다 비슷한 얘기죠.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이고 거래에 관한 법이에요. 이건 조직에 관한 법. 요거랑 성격이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또 성격이 또 자기들끼리 비슷하죠. 자, 요거를 보면은 우선 얘를 제가 상법 총칙 할 때는 많이 드는 게 메가 도시락이라는 도시락 가게를 갖고 예를 많이 들어요. 여기서 기업의 조직이라 그랬다. 그래서 기업.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회사를 생각하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렇게 대규모 회사를 생각하는데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대규모 회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장사를 위한 조직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사 활동 말고 장사를 위한 조직체. 그러니까 우리 그 메가 도시락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락 가게도 상법에서는 기업이에요. 물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것도 기업이지. 그것도 장사하는 데니까. 근데 규모가 큰 것만 기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 신촌 사거 오거리가 이렇게 있죠. 신촌 오거리가 이렇게 있나? 뭐 이렇게 있죠. 여기 연세대학교 있고 여기에 이제 도시락 가게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메가 도시락.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시락 먹고 가는 집이 아니야. 식당이 아니라 주문 받아갖고 도시락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락 가게 보면은 우리 그 MT 간다 그럼 도시락 가게 갖고 도시락 100개 주문하면은 거기서 만들어 놓은 MT 갈 때 그걸로 가져가고 뭐 이런 거 하죠. 아니면 거기서 뭐 배달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배달을 해주는데 우리가 남이섬까지 MT를 간다 치면 남이섬까지 배달은 잘 안 해주지. 어디 버스 집결지, 뭐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 앞에서 버스가 집결을 한다. 거기서 타고 간다 그러면 버스 집결지까지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까지 배달해 주는 경우는 꽤 있죠. 뭐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도시락 가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도시락 가게 사장님은 있을 거예요. 사장님 갑이 있을 거예요. 얘를 갑이라고 해요. 사장님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인이에요. 얘를 맨 처음에 배우죠. 자, 그런데 상인이 처음에 메가 도시락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혼자서 열심히 영업을 할 거예요.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 다니면서 광고 전단도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안에서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서 자기 이름도 알리고 해갖고 동창회에서 어디 야유회 놀러 가면은 자기네 도시락 가게에서 주문하도록 하고, 뭐 그렇게 혼자 영업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기가 도시락을 직접 만들기도 했겠지, 처음에는. 그런데 좀 바빠지면 직원을 하나 고용해갖고 도시락 만드는 거, 주방에서 하는 일은 그 직원한테 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업을 하다가 규모가 좀 커졌어. 규모가 좀 커지고, 그리고 얘가 좀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하나 뽑아. 얘는 영업사원이에요. 얘는 나가서 오다만 따오는 애야. 오다만. 도시락 주문만 따오는 애라고. 여기 도시락 가게 내에 있어갖고 뭐 회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돌아다니면서 영업 활동하면서 오다만 따오는 애라고. 그러니까 얘는 하는 일이 이런 거지.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아니 뭐 JC 뭐 이런 거 알아요? 명목상으로는 봉사단체인데 만나면은 뭐 그냥 술 먹고 놀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긴 해. 회비를 걷어서 뭐 1년에 회비도 꽤 많아요. 뭐 몇백만 원씩 해. 1년에 회비를 걷어서 그 돈을 갖고 일부는 자기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술 먹고 놀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봉사를 하죠. 봉사라는 거는 이제 그 회비를 어디 봉사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뭐 그 고아원에 가갖고 아이들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돈으로 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대부분 친목단체고 사람들이 영업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보면 사람의 능력은 좀 두 번째 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할 것인가, 이 사람한테 내가 내 일을 맡길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갖는 능력이 얼마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 우선 신뢰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믿으니까. 근데 신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해져야지. 개인적으로 친해지면은 신뢰가 생기죠. 그래갖고 이제 술 먹고 노는 거야. 그런 데 가갖고. 놀다 보면은, 그러니까 영업사원 이런 데들이 놀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거든. 그러면은 도시락 하나라도 시킬 때 우리 집에서 시켜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한테 시키면은 좀 이상한 상한고기 같은 거 안 쓰겠지. 이런 믿음이라도 가잖아. 그래서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JC 아니면 동창회 뭐 이런데 뭐 열심히 다닌다고, 사람들 모이는데 열심히 다녀갖고 사람들 많이 사귀는 일이 얘네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도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모임을 30개를 나가. 한 달에 모임을 30개를 나가니까 매일 다른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가면 술이지 뭐. 맨날 술 먹고 접대하고 막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약 먹어가면서 그런데 나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는 일은 그거야.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루 24시간 중에 하는 게 그거야. 낮에는 이제 어제 나가갖고 술 먹고 놀다가 들은 얘기 이제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해요. 들은 얘기 중에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애들이 애 생일이었는데 뭐 어쩌고 하면 생일이 언제였어요? 어제 했어요. 그러면 생일을 써놓잖아. 얘기하잖아. 그러면 엑셀 파일에다 정리를 해놔. 그리고 1년 후에 생일 되기 며칠 전에 전화 한 통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드님 생일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감동을 하는 거지. 우리 아들 생일까지 기억해주는,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을 거래를 한다고. 하루 종일 사람하고 친해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하는 거죠. 고용을 해서 야, 너는 판매를 담당해라. 판매부장. 판매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얘 하나 고용을 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업사형인이에요. 상업사형인.
얘는 이제 밖으로 나가갖고 물건 그 판매만 한다 그랬죠. 오다만 받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제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상업사용인이라는 거는 상인에게 종속돼서 상인의 대외적 영업 거래를 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서 도시락 판매 계약을 상인 갑을 대리해서 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업 조직이 좀 확장된 거죠. 기업의 규모가 조금 커지니까 그 을이라는 판매부장, 상업사역인을 고용을 해갖고 영업 조직을 좀 키운 거죠. 자, 이게 인적 설비 중에 하나예요. 상업사역인은 기업의 인적 설비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아까 처음에 썼는데 이 메가 도시락이라는 거, 이 메가 도시락이라는 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쓰는 이름이죠. 기업 활동하면서 쓰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라고 부르죠. 상호. 그리고 이 장소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영업소라는 건 뭐냐? 영업소라는 거는 기업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그럼 뭔 소리냐? 자, 메가 도시락 이렇게 있는데 신촌 요 연세로 여기가 연세로 맞죠? 연세로 맞지 않나? 맞죠? 여기에 있잖아.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쌀 거라고. 여기다가 점포를 하나 조그만 걸 얻어놓고 여기서 도시락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비싼 데다가 임대료 얻어놓고 여기서 도시락을 만들 필요 없어. 도시락은 저쪽에 좀 한가치인데 도시락 공장 같은 걸 만들어 놨고 여기서 도시락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갑이 여기 출근을 해요. 여기 출근을 해갖고 여기에는 이제 회계 담당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략부장 뭐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갑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락 메뉴를 뭘로 정할까? 여기는 신촌 인근에 여기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갖고 학생들은 요즘 뭐 건강 뭐 이런 걸 트렌드를 고려를 해서 채식 위주를 좋아한다. 고기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채식 많이 있는 메뉴를 만들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여기에나 많지 여기 상가들 이런 데서는 아저씨들 많다. 그리고 여기 뭐 그 술 먹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회사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 MT 갈 때 그럴 때는 아저씨들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만들어 줘야 된다. 아저씨들 맵고 짜고 이런 거 좋아한다. 육류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은 또 거기 가서 술도 먹고 하기 때문에 안주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메뉴 여기서 결정을 해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메뉴를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광고는 어디다 낼 것인지 의사결정이 여기다 내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메뉴를 만들면 그 메뉴 이런 식으로 도시락 제작하라고 여기다 지휘 감독을 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 영업소에서 이루어진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도시락을 만들고 기계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아가면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휘 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기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광고를 하고 그럴 때 우리 도시락 가게에다가 도시락 주문을 하려면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화번호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는다고.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도시락 주문은 여기서 받아. 대외적으로 기본적인 거래는 여기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기업의 활동에 관한 중심지, 이거를 영업소라고 불러요. 영업소. 이 영업소도 하나의 기업 조직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상인이 있고, 상인은 이제 처음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기업이 활동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불러요. 좀 이따 이제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영업소를 갖고 그리고 상인이 상업사역인을 고용을 해서 메가 도시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리기도 하고 지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 놓는 장부가 있어야 되지. 상업장부. 상업장부 이것도 기업의 물적 설비 중에 하나예요. 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뭐 이런 것들이 기업의 물적 설비 중에 하나죠.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거래를 하려면,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기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시해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뭔가를 보고 알아야 그 기업하고 거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공시 방법으로서 상업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렇게 상인, 상업 사용인, 여기 이제 기업의 인적 조직이죠. 그리고 상호, 영업소, 상업장부, 등기 이런 것들을 기업의 물적 조직이라고 하죠. 기업이 이게 인적, 물적 조직을 다 합친 거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해요.
장사는 이 기업이 하는 거야, 장사. 이 기업이 갑이라는 상인이 총괄 지휘를 하고 판매부장을 상업사역인 얘네들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영업소를 두고 상업장부 뭐 기재해가면서 이게 전체가 다 어우러져 갖고 장사를 하는 거라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조직의 이제 일부들이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기업 조직의 부분을 나눠 갖고 하나하나씩 다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상법 총칙 마지막 시간에 배우는 게 이 전체 기업을 양도하는 걸 배우죠. 우리 회사법에서도 그렇게 배우잖아. 공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뭐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쭉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합병, 분할, 주식 교환 이전 이렇게 기업을 양도하고 뭐 어쩌고 이런 그런 거 배우죠. 근데 마찬가지야. 이 통째 기업을 양도하는 거, 영업 양도 이거를 마지막에 배워요. 자,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기 시작하자고요. 첫 번째, 상인부터 보자고요. 상법 총칙 이렇게 개관을 했어요. 자, 상인은 당연 상인과 우선 상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활동을 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 그랬죠. 이 전체를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 전체를. 근데 이 기업은 경제 활동은 기업이 하는 거지만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기업에 귀속시킬 수는 없어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는 별도로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상인이에요. 여기서는 상인이 갑이죠. 상인의 경우에는 자연인 상인이 있을 수 있고 법인 상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법인 상인은 이제 우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인 상인과 관련해서는 회사를 주로 배우죠. 회사. 여기서는 지금 자연인 상인을 우리가 예를 들고 있어요. 자,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제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입에 있잖아. 내가 해야 될 얘기가 입에 다 익어갖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책을 안 보고 그냥 혼자 막 해요. 혼자 막 하다 보면 들으면 알겠는데 저기서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책에서.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요즘에 별로 없는데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들었던 얘기하고 책 내용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맥이 조금 끊어지는 면이 있더라도 책 어느 부분 설명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할 테니까 그 부분 슬쩍슬쩍 보면서 들으세요. 자, 상인, 기업의 주체. 상인에는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이 있는데 지금 당연 상인부터 볼게요. 7페이지죠? 7페이지 당연 상인. 자, 당연 상인이라는 건 뭐냐? 자기 명의로 상법 제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 상인이 되는 거예요. 자, 상인의 개념, 왜 이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아까 상인의 개념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라 그랬죠? 그건 개념을 말하는 거고, 상인의 개념을 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냐? 우선 어떤 사람이 상인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그 사람이 거래에 상법을 적용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인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자기명의, 이거 하나하나 개념을 뜯어가면서 보자고요. 여기서 자기명의라는 건 뭐냐? 기업이 거래에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 그게 자기명의예요. 기업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가 나에게 귀속된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명의라고.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구별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계산. 자기계산이라는 거는 어떤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이 나한테 되는 거, 그거를 자기 계산으로 한다라고 의미해요. 손익의 귀속이 나한테 된다. 그거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위탁매매인을 갖고 설명을 하면은 자기 계산과 자기 명의를 구별하기가 쉽죠. 갑이 을한테 도자기 하나를 대신 팔아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 도자기를 대신 팔아줘요. 근데 을이 이제 위탁매매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 타인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자죠. 타인 계산. 그래서 자기 명의는 뭐고 타인 계산은 뭐냐? 얘는 자기 명의로 거래를 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요. 자기 명의로. 그래서 을이 이 도자기에 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을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채권도 을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도자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도 을이 부담을 해요. 비록 갑으로부터 위탁받아갖고 도자기 매매를 체결을 하지만 을은 병과의 매매 계약에서는 자기 명의로 하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을에게 귀속되는 거란 말이야. 갑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근데 을은 타인 계산으로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타인 계산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의 귀속이 나에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된다는 의미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이 도자기를 1억 원에 이 시가가 공정가가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이걸 1억 5천만 원에 판다면, 협상을 잘해갖고 1억 5천만 원에 판다면 5천만 원 이득이 생기겠죠. 그 이득 을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갑한테 귀속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을이 병한테 도자기를 팔아서 1억 5천 원 받으면 1억 5천 원 다 갑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협상을 잘 못해갖고 8천만 원에 팔았다.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하죠. 그것도 손실은 갑이 부담하는 거예요. 8천만 원 다 얘한테 갖다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매매 계약은 타인 계산, 즉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다. 이게 타인 계산, 자기 계산과 명의의 의미예요. 물론 얘가 이걸 비싸게 팔면 수수료를 많이 받겠지. 근데 그거는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익이 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받은 매매 대금의 1%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갑으로부터. 그렇게 했다면 얘가 이걸 1억 5천에 팔면은 그러면은 1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1억 원에 팔았을 때보다 5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받잖아.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이 얘한테 귀속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은 위탁자한테 다 귀속이 되는 거고, 이 수수료 50만 원 더 받는 거, 이거는 위탁자 갑과 위탁매매인 을 사이에서의 위탁 계약, 이 위탁 계약에 따른 이득이에요. 이거는 매매 계약에 따른 손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수료 많이 받으니까 이 매매 계약의 손익의 귀속이 위탁매매한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계산과 명의의 차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선택형에서 간혹 나오는 거는 업무 담당자, 이게 아니죠. 업무 담당자와 상위인도 다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표이사가 한 행위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은 회사에게 되니까 회사가 상인이지 대표이사가 상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 사업자 등록 명의자, 이거하고 상인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당구장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당구장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은 와이프 명의로 해놨다. 그럼 와이프가 상인이냐 남편이 상인이냐? 남편이 상인이라는 거예요. 당구장 영업하면서 권리 의무 귀속 독재가 남편한테 된다면 남편이 상인이 된다는 거죠. 여기 간혹 시험에 나와요. 간혹. 자, 그게 구별 개념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죠.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행이라는 자예요. 여기서 상행을 한다라는 거는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제 상행위 중에 46조 각호의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각주에도 있지만 특별법에 또 상행위를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논외로 하자고요.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46조 각호의 행위를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대충 보면은 우리가 일반 거래에서 많이 접하는, 상인들 거래에서 많이 접하는 거야. 뭐 제조, 매매, 임대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접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접하지 않은 것들은 뒤에서 상행위 각칙에서 대부분 배워요. 그래서 익숙해져. 그래서 나중에 상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46조를 보면은 대충 뭐 이런 것들이 상행이구나 대충 알게 돼요. 이 중에서 이제 매매만 문제가 되죠. 매매. 가장 명확해 보이는 개념인데 이 매매가 왜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학설이 대립해요. 이 매매의 개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데, 다수설은 매수와 매도라 그래. 매수와 매도. 사서 파는 거를 매매다. 사서 파는 거. 그래서 사서 팔므로써 그 판매가와 구매가의 차액을 마진으로 보는 행위, 그거를 매매라고 해요. 근데 소수설은 매수 또는 매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매수 또는 매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서 팔아야 돼. 사서 팔아야 돼. 매수 행위도 있어야 되고 매도 행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수 행위와 매도 행위가 연관성을 가져야 돼. 근데 소설에 따르면은 매수든 매도든 하나의 행위만 하면 매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러면은 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원시 취득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파는 행위, 그게 매매에 해당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그 과수원 운영 주체가, 운영 아저씨가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파는 행위, 그게 매매에 해당하느냐? 자기가 재배한 사과를 파는 거는 이건 매수가 없죠. 매도만 있지. 사과를 파는 행위 매도만 있지 매수가 없다고. 물론 사과를 재배를 하려면 뭐 비료도 사야 되고 이런 게 있긴 있지, 사는 행위가. 근데 이게 사과를 사서 파는 게 아니잖아.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제 내적인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있다고 보지 않아. 그래서 이 사과 이런 것들이 매매에 해당하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판례죠. 여기 이제 다수설이고 여기 소설인데,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판례는 소설의 입장이에요. 판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사과 5,000평에서 사과 과수원 하나 아저씨가 2,000평 범위 내에서 사과를 재배해갖고 5,000평 범위 내에서 재배한 사과 중에서 2,000평 범위에서 재배한 사과를 그 위탁 매매인한테 위탁 판매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과수원 아저씨의 행위, 이 매매 파는 행위, 사과를 파는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있냐? 근데 매매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과수원 아저씨도 이 사과를 파는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면은 상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영업으로 했다면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영업으로 했다면 그걸 매매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인으로 봤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물론 이 결론에서는 상인이 아니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과수원 아저씨가 그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갖고 상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재배해서 파는 행위도 영업으로 했다면 그 사람이 상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게 중요한 거라고. 그 얘기는 사과를 파는 행위도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란 말이에요. 자, 요 판례는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기 명의로 사심조 각호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자가 자기 명의로 사심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해야만 상인이 돼요. 그럼 영업으로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영업성이 있어요. 영리성이 있어야 돼요, 우선. 그리고 반복성,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반복성, 계속성. 여기 하나 왜 비워놨냐? 이건 이제 소극적 요건인데, 영리성과 반복, 계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성이 없으면은 영업성이 없다고 봐요. 영업으로 이걸 영업성이라고 부르죠. 자, 하나하나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영리성,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나 기타 뭐 임대 이런 각각의 행위들을 돈 벌 목적으로 해야만 그건 상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돈 벌 목적으로. 그리고 돈 벌 목적이 주된 목적이어야 돼. 여기 어디 하냐면 그 상행위 부분에서 지금 8페이지 이렇게 쭉 본 게 지금 저거예요. 여기 요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영업성을 보죠. 9페이지 영업성 중에 영리성. 이건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은 영리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뒤에 회사법에서 회사의 개념을 설정할 때 영리성하고 좀 다르죠. 회사를 영리법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회사는 영리성과 법인성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라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획득한 이윤을 사원에게 배분할 목적까지도 있어야 되죠.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영리성이 인정이 되는 건데, 상인의 개념을 설정할 때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돈 벌 목적으로 어떤 매매를 했다라고 해도 그거를 일회성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상인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던 이 책을 그러니까 우리 중고 책방에다가 팔잖아요. 합격하고 나면은 자기가 쓰던 책 중고 책방에다 많이 팔잖아요. 애프터 로스쿨에도 올라오고 그러죠. 자기 책 사가라고, 중고책. 그러면은 그 학생이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냐, 매매를 영업을 하는 상인이냐? 그건 아니죠. 자, 그 상인이 자기 명의로 책을 팔긴 했어요. 그 학생이, 변호사 시험 합격한 학생이 자기 명의로 책을 팔았죠.
그리고 책 팔아서 이윤 획득의 목적이 있었어요. 책 버리느니 팔아갖고 돈이라도 좀 벌자 하고 했잖아. 하지만 매매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할 의사로 한 건 아니었죠. 일회성에 그친 거였지. 그래서 그 변호사 시험 합격한 학생을 매매를 영업을 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자, 요게 인정이 되더라도 기업성이 없으면은 상인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기업성을 뭘 말하는 거냐? 46조 1호를 보죠. 저런 행위를 하더라도 단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상인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자, 46조 보시면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인이라 한다라고 해놓고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임금을 받을 목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임금을 받을 목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고용돼 갖고 월급 받을 목적을 말하죠. 정기급을 받는 거, 피용자, 그런 거 노동법에서 말하는 그 노동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을 받을 목적이라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러니까 상인은 상인이야. 자기가 일한 만큼 독립된 그러니까 상인과 비슷하게 독립되게 영업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한 물건의 양이나 아니면 제공한 노무의 양에 비례해 갖고 소액의 보수를 받는 거를 임금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랑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에 가서 그 인형 만드는 공장이에요. 거기 눈깔 붙이는 일을 해요. 인형 하나의 눈깔 붙이는 거에 따라서 한 50원씩 받는 이런 걸로 해갖고 이걸 받아와. 예전에 무슨 그 예능 프로에서 강호동이 그걸 한번 하는 걸 봤는데 그 인형 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강호동이 그걸 하더라고. 예능 프로에서 한 거예요.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걸 보신 분들은 실감이 나실 텐데 눈깔을 이렇게 붙여요. 그럼 그게 아주 소규모죠. 그 소규모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성이 없다 그래갖고 얘는 상인으로 보지 않아요. 자, 당연 상인의 개념은 이렇게 돼요. 기업성이 없다와 관련된 얘기는 예외에서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의제 상인 보시죠. 의제 상인. 자, 요거는 당연 상인이었어요. 왜 이제 당연 상인인데? 의제 상인. 의제 상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제 상인에는 설비 상인과 민사회사가 있어요. 자, 우리 민사회사는 별로 공부할 게 없으니까 이거부터 간략하게 보죠. 회사에는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어요. 그럼 구별 기준은 뭐냐? 회사가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사회사예요. 그리고 46조 각호의 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민사회사가 돼요. 구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영업의 내용이 뭐냐? 영업의 내용이 46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이다. 그러면 상사회사고 이거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 그럼 민사회사인 거죠. 메가스터디는 뭐겠어요? 회사인데 메가스터디 민사회사죠. 학원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그거 46조 각호의 행위 있나 보세요. 없다고. 없으면은 46조 각호의 행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사회사죠. 근데 상사회사, 민사회사 중요하진 않아요, 구별이. 왜냐하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거든. 구별은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의제 상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요 설비 상인이죠, 설비 상인. 설비 상인이라는 건 뭐냐? 설비 상인은 자기 명의로 이거 똑같죠? 자기 명의로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 요거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예요. 그런데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돼. 상인적 방법. 요게 이제 추가돼 있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요게 추가가 돼 있고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가 설비 상인이다. 그럼 설비 상인이라는 거 왜 만들어 놨냐? 상인이 되는 자가 하는 행위를 46조 각호에서 규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건 한정적 열거라고.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종,
셀이 계속 생겨나잖아. 희한한 것들이. 뭐 우버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그 숙박 서비스 제공해 주는 데 뭐지 그게? 아,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막 우버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응? 에어비앤비. 그래, 그런 거. 그런 영업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이거 입법자가 그런 식의 영업을 생각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죠. 그러면 새로운 게 생겨났을 때 걔네들은 4심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닌 상인이 아니다 그래갖고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법률 규정에 이렇게 적정성이 해야지죠. 그래서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규정을 해갖고 4심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당연 상인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그 자는 설비상인이라 그래갖고 상인으로 규정을 해서 상법을 적용하겠다. 그게 의제상인을 규정한 이유예요. 자, 얘기는 다 했어요. 의제상인의 설비상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겠지. 요거. 이건 다 봤고 4심조 각호 이외 행위 이건 뭐 볼 거 없죠. 뭐 무수히 많은 거니까. 영업성이 뭔지는 방금 봤고요. 요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요게 뭔지는 방금 얘기를 했어요. 방금 그 설비상인을 규정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4심조 각호 이외 행위를 하더라도 당연상인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한다면 상법을 적용해야 되니 설비상인이랑 개점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당연상인이랑 비슷한 방법인 거예요. 전포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항인적 방법으로 한다? 당연상인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도대체?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교수님들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연상인이랑 비슷하게 영업소 같은 걸 두고 그 다음에 사용인, 직원 이런 사람들 그 고용해 놓고 광고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상업장부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회계 처리도 하고 당연상인이랑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당연상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는 뭐 별로 들지 않았나요? 당연상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편의점이죠. 편의점. 우리 그 앞에 있는 편의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물건 사다 팔잖아. 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각호 중에 1호 매매죠. 매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에요. 자, 의제상인 중에 대표적인 게 학원업이에요. 메가스타디 같은 경우, 메가로이어스 같은 경우는 법인이니까 회사고 민사회사가 되겠죠. 근데 학원업을 회사의 형태로 하지 않고 자연인 상인 형태로 한다면 그러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편의점이랑 거의 비슷하게 할 거라고요. 상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 뽑아갖고 일하게 하죠. 그 다음에 광고도 해요. 그리고 상업장부 만들어 갖고 하죠. 기타 등등 비슷할 거라고요. 자, 우리 메가스타디 같은 경우는 회사지만 자연인 상인이다, 설비 상인이다 생각하고 여기다 매칭을 시켜보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기서 영업소는 어디겠어? 영업소. 아까 도시락 가게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영업소고 여기 도시락 만드는 주방은 그냥 공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응되는 장소는 어디겠어요? 3층 데스크지 뭐. 3층 데스크. 여기에 대응되는 장소는 여기지 뭐. 여기 강의실 여기지 뭐. 그리고 메가로이어스 광고 많이 하죠. 광고 여기 초기에는 아마 2015년도에는 네이버 메인 화면에도 메가로이어스가 떴어요. 메인 화면 거기서 되게 비쌀 텐데 접속하면 메가로이어스 바로 떴어요. 광고 많이 했다고 처음에는. 광고도 많이 하고 저 가보면은 3층에 가보면은 거기 뒤에 직원들 일하고 있잖아. 일도 하고 있고 뭐 장군이 있겠죠.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장군도 있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설비상인이에요. 학원업이 대표적인 설비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 직업인의 상인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 상인이냐, 변호사, 의사 상인이냐, 법무사 상인이냐. 자, 변호사와 법무사와 관련해서 상인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자, 46조 각호의 행위를 보면 변호사업,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업 이런 거 안 나와 있어요. 법무사업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인이 될 수 있다면 설비상인이 되겠죠. 설비상인. 민사회사 빼고 얘기하죠.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 민사회사가 될 여지가 있겠지. 물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이 아니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상인인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어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걸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가능하다면 개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설비상인이 가능할 거예요. 요거 요건 충족하는지 봐야 되겠죠. 변호사,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건 수임료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따른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변호사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뭔가를 하는 거라고. 46조 각호의 행위는 아니지. 46조 각호의 변호사가 없으니까. 영업으로 하느냐? 영업성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져요. 영리성 갖느냐? 판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윤 획득의 목적을 갖고 하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경제적 실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판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반복성을 갖고 하죠. 그리고 기업성도 있어요. 기업성. 되게 영세한 규모로 하지 않죠. 변호사가 무슨 영세한 규모를 해. 돈 많이 받는데. 자, 그러면 설비 상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판례는 아니라 그랬어요. 영리성이 없다는 쪽이야. 그 변호사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영리성을 되게 제한하고 있고 그리고 되게 공익성을 갖고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송혜일 교수님 책에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 판례는. 그걸 비판을 받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는 상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사실 우리가 옛날 무슨 조선시대 선비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영리성을 갖는다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리성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돈 벌겠다는데 그게 왜 나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훌륭한 거지 돈 벌려는 게 뭐가 훌륭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무지하게 훌륭한 거고 돈 벌 목적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경제학에 보면 경제학 얘기까지 수요 곡선 있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되죠. 여기서 결정이 돼서 가격을 받으면 이제 이윤을 획득하게 되겠죠. 근데 서비스나 영역이나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만큼의 사회적인 잉여를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사회에 제공해주는 전체 서비스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건 요만큼이고 자기는 요만큼의 보상을 받아. 그러니까 전체로 생산하는 건 요만큼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은 요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사회에 공헌하는 거라고요. 이익 받을 거 다 받아도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학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제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야. 일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거라도 훌륭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그 다음에 소상인 보시죠. 자, 소상인. 자, 우리가 상인이냐 상인이 아니냐 이렇게 상인, 당연상인이 있었고 당연상인, 의제상인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의제상인. 이건 다 상인이에요. 소상인은 여기에 들어가. 소상인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한 요렇게 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기업성이 없어서 상인이 아닌 자. 여기서 이제 상인이 아니죠. 얘네들에게 기업성이 없어서 상인이 아닌 자. 아까 기업성이 없다라는 거는 자기가 제공하는 노무나 아니면 생산하는 물건에 비해서 되게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이나 제공하는 노무의 양에 따라서 양에 비례해서 아주 영세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되게 영세성을 가져요. 걔는 너무 영세하면 상인이 아니야. 그리고 상인이라고 하면은 당연상인, 의제상인이 있고요. 근데 소상인은 상인이긴 상인인데 좀 영세해. 그래갖고 상법 규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상인을 말해요. 영세해서. 그러니까 여기 살짝 걸쳐 있는 거죠. 상인은 상인이지만. 그럼 소상인은 뭘 말하는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영세해 갖고 상법 총칙 규정의 일정 부분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게 적용이 되죠? 지배인에 관한 규정.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상업 사용에 관한 규정이죠. 그리고 상호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상업 장부에 관한 규정. 상업 등기에 관한 규정. 적용이 되지 않아요. 상법 총칙의 중요한 내용 거의 다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적용되지 않도록 했어요. 좀 영세해서. 그럼 어떤 자가 소상인이냐? 좀 페이지로 보면 11페이지 하고 있어요. 소상인의 의의. 소상인의 의의.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인데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 총액은 영업자산의 현재가액을 말해요. 영업자산의 현재가액. 우리 회사법에서 말하는 자본금 그게 아니에요. 회사법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라는 거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사내에 유보해야 되도록 강제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기준금액이지.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야. 영업재산의 총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1,000만 원 미만 이상인. 뭐 잘 없을 것 같아요. 포장마차? 포장마차 정도? 포장마차 하는데 영업재산의 총액 1,000만 원 될까요? 안 될까요? 넘지 않을까? 포장마차 하나 하려고 그래도 무슨 뭐야, 길에서 한다 그래도 불법으로 하는 거 말고 적법하게 하려면은 도로 조명 허가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조명 허가 받으려면 돈이 들겠지. 그리고 뭐 천막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기서 먹고 앉으려면 테이블이랑 있어야 되고, 음식물 보관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1,000만 원 안 될까 그게?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별로 적용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금액 총액이 1,000만 원 미만 이상인, 이걸 소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본금액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회사는 소상인이 아니에요. 요게 시험에서는 자주 나와요. 자본금 총액이 1,000만 원 미만인 합자회사, 뭐 이렇게 해놓고 소상인이 아니라는 걸, 소상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소상인이라 그러면 자본금액 1,000만 원 여기에만 그냥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회사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간과할 수가 있어요. 소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지배인에 관한 규정, 상업장부, 상업등기, 그 다음에 상호에 관한 규정, 이 네 가지인데 거의 다예요. 여기서 보니까 상법 총칙에 나오는 거의 다. 상인, 뭐 상인에 관한 거, 뭐 이거만 적용되고. 영업소 이건 별거 아니잖아. 영업소나 있겠어? 소상인이 포장마차 하는데. 그 다음에 상인 여부의 판단 방법, 이거는 회계사 시험에서 간혹 나와요. 회계사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뭐 위탁매매 자기 명의로 위탁매매업을 했다, 뭐 상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다음 중 상인이 아닌 자는 해갖고 뭐 미성년자가 뭐 자기 명의로 위탁매매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사례형으로 5개 지문 놓고 상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뭐 우리 시험에서도 이제 낼 것도 별로 없고 하니까 뭐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회계사 시험도 법대 교수들이 가서 출제하는 거지 회계사들이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왔으면 여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거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선 나와요. 근데 우선 회사인지를 먼저 보세요. 회사라 그러면 무조건 상인이야. 회사는 상사회사든 민사회사든 무조건 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 상인인지를 봐야죠. 당연 상인인지 볼 때는 우선 요걸 보면 되겠죠. 지문에서 뭐 미성년자인데 뭐 위탁매매를 한다, 무슨 업을 하는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게 46조 각호의 행위인가,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46조 각호의 행위라고 해서 항상 그냥 상이다 그러면 안 돼요. 영업으로 하는 걸 봐야 돼요. 영업으로.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하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난 건지 그걸 봐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변호사 시험을 마친 학생이 자기가 합격을 예상을 하고 자기가 쓰던 중고 책방에 팔았다, 상인이냐?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상인은 아닌 거지. 그다음에 당연상인지 판단을 그 다음에 설비상인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민사회사인지 왜 판단 안 하나요? 처음 했잖아. 회사인지 먼저 판단하는데 민사회사인가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설비상인 이제 판단을 하면 돼요. 설비상인 판단을 할 때는 이제 상인적 방법으로 하느냐, 요걸 좀 보면 되겠죠. 상인적 방법, 이거는 정해진 게 없다 그랬어요. 당연상인이랑 유사한 방법을 하면 된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상인 이런 거다, 개념적으로는 이런 거다. 그러면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언제 상인 자격을 상실하느냐. 상인이라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상인인 사람은 없죠. 태어날 땐 다 애기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학생 신분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뭐 변호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의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상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상인이 되느냐,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상인이 되는지는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인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야 그자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상법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애기였을 때부터 학생 쭉 이렇게 해갖고 상인이 언젠가 되는데 그자의 행위에 대해서 상법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인 자격 취득 시기를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갖고 보자고요. 자연인은 언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느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점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 해야지. 아, 결심했어. 이제 편의점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결심한 이 타이밍부터 편의점을 결심을 했으니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겠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자금으로 편의점 관련된 각종 집기 같은 것도 집기 사기 전에 우선 편의점 할 장소로 물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 편의점 해야지 물색한 다음에 해서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인테리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종 집기들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겠죠. 편의점 하려면은 제가 뭐 자주 두는 건데 이렇게 생긴 그 과자 진열장 같은 것도 사야지. 가운데다가 이렇게 새우깡, 감자깡 뭐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그다음에 업소용 냉장고. 우리 집에서 쓰는 냉장고는 안이 안 보이는데 업소용 냉장고는 이렇게 해갖고 안이 다 들여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소주, 사이다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잖아. 요런 것도 사야죠. 이런 것도 사서 진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해야죠. 그 풍선, 신장기업 풍선 이거 이렇게 해가면서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거래 결심에서부터 의사결정부터 그 다음에 영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 영업 시작. 물건 팔기 시작하는 거죠. 매매를 시작하는 거지. 요 사이에서 언제 상인이 되느냐? 언제 상인이 되느냐? 그 상인이 된다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부터 상인이 되느냐? 그 행위를 할 때부터 상인이 된다 하면 그 행위부터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행위부터. 자, 근데 우리 통설에 따르면 영업행위를 개시했을 때 상인이 된다고 봐요. 근데 영업행위를 개시했다 그러면 뭐 매매행위를 시작했을 때 상인이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행위 개시라는 거는 개업 준비행위를 개시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개업 준비행위. 자, 근데 개업 준비행위라는 거는 뭐 뭘 말하는 거냐? 아까 개업 준비하는데 그래 결심했어.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냐? 하는 건데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학설은 다 알 거 없고 행위의 성질로 봤을 때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할 때 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인식 가능한 행위를 했을 때 뭔 소리냐? 자, 얘가 돈 빌려갖고 요 편의점에 놓는 과자 놓는 진열장 이걸 사요. 이거를 사면 진열장 아저씨가 저 편의점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진열장 하나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얘 편의점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 진열장을 산다는 행위 그 자체의 성질상으로만 봐도 이거 사는 놈의 편의점을 하려는 영업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사면서 영업할 의사를 갖지 않고 집에다 갖다 놓고 살려는 사람은 토니안 밖에 없어요. 토니안은 그렇게 하지만 토니안 외에는 다 이거 편의점 하려고 사지 집에다 이거 갖다 놓으려고 사진 않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요. 이거는 이런 행위를 하면 이제 이때부터 상법이 적용이 된다. 자, 여기 판례가 하나 나오죠. 이거 작년 사례형 기출 문제예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이걸 냈어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딱 나왔죠. 그럼 내년에 안 나오겠지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선택형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셔야 돼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해요. 부동산 임대업 뭐예요? 빌딩 사갖고 그거 임대 주고 월급 월세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또 자기 명의로 40조 2호에 있을 거예요. 임대업 2호인가 3호가 있을 거예요. 각과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거죠. 월세 받는 거 그거를 이윤 획득의 목적이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업 이거는 하려고 하면 이건 상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려고 빌딩을 사요. 을로부터. 임대용 상가 건물, 임대용 상가 건물이 있는 빌딩, 상가 건물, 빌딩. 그거를 사요. 매매 사죠. 자, 여기에서 상사 매매와 관련해서 쟁점이 됐는데, 그건 이제 상사 매매 관련 쟁점은 나중에 보고, 여기서 상사 매매와 관련해서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느냐, 상법 69조가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상법 제69조 목적물의 검사 통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양 당사자가 매매의 양 당사자가 다 상인일 때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당사자 일방만 상인이면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야. 그러니까 얘도 상인이고 얘도 상인이어야 돼. 자, 그런데 이 매매에서 임대용 상가 건물에 대한 매매, 이 매매에서 을이 상인이라는 건 의문이 없어요. 얘는 상가 건물 갖고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인이라는 건 의문이 없어. 근데 요거를 사는 얘가 상인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얘가 상인이냐. 얘는 지금 그 무슨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어. 이제 이 건물을 사서 이걸 갖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따라서 얘가 갑이 을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개업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개업 준비 행위란 말이에요. 개업 준비하는 행위. 이 개업 준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걸 사는 게 개업 준비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때요? 대규모 상가용 건물, 이거를 사는 행위, 그 행위는 행위의 성질만 봐도 을의 입장에서 갑이 부동산 임대업 하겠구나,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렇죠? 상가용 건물을 사는 행위 그 자체의 성질만 봐도. 그래서 얘가 상가용 건물을 사는 행위는 상행이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할 때부터 얘는 상인이 되고, 따라서 얘 같은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판례예요. 더 중요한 테마는 저기에 69조가 적용될 수 있는가 여부인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게요. 내일 다루겠죠, 내일. 그 다음에 개업을 위한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이게 상행이냐. 자, 우리 아까 이게 개업 준비 행위냐. 개업 준비 행위가 되려면 행위의 성질만 갖고 놓고 봤을 때 상대방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 그 행위가 개업 준비 행위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돈 빌리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 놓고 보면 행위자의 영업 의사를 알 수 있나요? 돈 좀 빌려줘 하는데 내가 영업을 위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학자금을 위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들 병원비에 쓰려고 빌릴 수도 있는 거죠. 돈을 빌리는 행위는 행위의 성질만 갖고 놨을 때는 빌리는 자의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 빌리는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업 준비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아니야. 이 학설에 따라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업 자금 차입 행위는 기본적으로 개업 준비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판례는 행위자가 설명 등을 해서 상대방한테 영업을 위해서 빌린다라는 거를 설명 등을 해서 상대방이 그걸 알고 있었다면 개업 준비 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편의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임대료도 내고 뭐 좀 그 장비도 좀 구입하고 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래.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설명을 해서 나의 영업 의사를 상대방한테 알렸다. 그러면은 이건 개업 준비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금전 차입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나왔던 거예요. 소멸시효 일반적으로는 10년이죠. 근데 상법을 적용하면 5년이 되잖아. 근데 이거 설명을 해줘서 빌렸기 때문에 얘는 상인이 됐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된다라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다음에 회사의 개업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자금 차입행위. 회사의 개업을 준비하기 위한 영업자금 차입행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이게 방금 영업자금 차입행위가 개업준비행위가 되냐 방금 봤어요. 자기가 나중에 상인이 되기 위해서 영업자금을 차입했으면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해갖고 상대방이 내 영업의사를 인식했다면 영업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 상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자기가 나중에 상인이 되기 위해서 영업자금을 차입하는 게 아니라 A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 회사가 상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을 때 그게 상행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상행위가 되느냐, 그 행위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느냐, 다시 말해서 얘가 상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례는 그거는 상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상인이 되려고 돈을 빌린 게 아니라 A 회사를 설립해서 A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지 않냐. 그러니까 얘는 돈 빌리는 행위, 그 개업준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얘가 상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자, 우리 아까 여기서 개업준비를 행했을 때 상인이 된다라고 했죠. 자, 얘가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편의점을 해갖고 편의점 영업을 하려는 자, 그래 결심했어부터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할 때 단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상인이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요때지. 갑은 요때 상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명확하게는. 그죠? 그런데 상인이 되는 시점을 요때로 앞당긴 거 아니에요. 개업준비행위 때 상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때 돼야 되는 거를 요때로 앞당긴 거라고. 그런데 A 회사를 설립해서 상인을 하려는 자, 저 이거 지금 사안은 그 시멘트 그 시각장애인용 시멘트 보도블록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한 건데 우리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매매업을 하는 편의점을 하는 거를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때 편의점 영업을 시작해서 매매행위를 시작해서 상인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A 회사지. 그죠? 근데 이거 돈을 빌리는 거는 A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발기인 비슷한 자겠죠. 판례에서는 발기인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발기인 비슷한 자겠죠. 그 발기인이 요때 돈을 빌린다고. 갑은 영업행위를 시작해도 상인이 될 수 없는 자야. 그런데 걔가 돈 빌리는 행위만 한 걸 갖고 상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상인이 된다면 A 회사가 이때 상인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회사는 이제 설립 시부터 상인이 되니까 이때는 상인이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어쨌든 이 A 회사가 상인이 된지 이때 상인이 된지는 지금 논할 게 아니라 돈 빌리는 행위를 한 갑이 이때 상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의 사긴 자격 나오는데 법인 중에는 영리법인과 법인 중에는 이제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죠.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어요. 근데 사법인 중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죠. 비영리법인. 자, 영리법인 뭐예요? 사법인 중에 영리법인. 회사죠, 이게. 회사의 개념 요소가 그거잖아. 회사는 영리법인을 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리법인 이건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당연히 상인이라 그랬죠. 당연히 상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회사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소멸 시기는 언제예요? 상실 시기. 회사는 설립 등기를 했을 때 회사 그 상인 자격을 취득을 해요.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했을 때 법인격을 취득하고 법인격 취득과 동시에 상인 자격도 취득을 해요. 뭐 이제 나왔으니까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회사의 상인 자격 상실 시기는 법인격 상실 시기랑 똑같아요. 법인격 언제 상실한다 그래요?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그때 법인격을 상실한다 그러죠? 그때 상인 자격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과 공법인. 얘네들은 원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애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애들이지. 비영리 목적의 다른 행위, 뭔가를 하는 데죠. 비영리법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비영리법인. 뭐 학교법인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연세대학교에서 연세우유 같은 걸 만들어서 판다. 뭐 그러면은 연세우유를 만들어서 자, 뭐 그런 게 있어요. 비영리법인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공법인. 공법인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한민국 아니면 서울시 이런 게 공법인 대표적인 거죠. 이런 애들도 영리 목적 말고 뭔가 공익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런 걸 하던 중에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면 얘들도 상인이 될 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연세우유를 만들어서 판다. 그럼 연세우유를 만들어서 파는 법인 내에서는 상인이 되는 거라고. 서울시에서 주차장 영업을 한다. 서울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걸 놀리느니 뭐하냐. 주차장 영업이라서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서울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거 좋은 일에 쓰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 영업을 한다 하면은 그 범위 내에서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상인이 된단 말이에요. 상인이 될 수 있어요. 사단법인 중에 일부 비영리법인 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언제 그러면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느냐? 이거는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랑 똑같아요. 자, 아까 자연인 상인 자격 상실 시기를 우리가 안 봤는데 자연인의 상인 자격 상실 시기는 영업을 종료했을 때예요. 영업을 종료했을 때. 자, 예를 들면은 우리 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길에 이제 옷가게 있죠. 옷가게 있는데 간판 걸어놓고 옷가게 하다가 폐업 정리 그래갖고 진열돼 있는 옷 다 보도에다 내놓고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료하면 이제 영업을 사실상 종료한 거죠. 그럼 그때 상인 자격을 상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 영리법인은 아까 얘기를 했고 비영리법인과 공법인 얘네들 상인 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는 자연인의 그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 능력 이거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잠시 쉬었다가 상업 사용인 볼게요.